네, 안녕하세요. 공인된 IT 전문가의 시작, 정보관리기술사 소개 특강을 맡은 박재호 기술사입니다. 저는 밑에 있는 것처럼 127회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보관리기술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취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관리기술사가 어떤 자격인지, 그리고 이 기술사 자격을 따면 어떤 이득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사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실제로 좀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기술사라는 게 굉장히 널리 퍼진 그런 기술 자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혹시 기사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술자를 혹시 오타를 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기술사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술사는 이렇게 자격 등급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쪽을 하게 되면 기능사 이런 거 없죠. 산업기사, 기사, 보통 이렇게 2가지는 많이 시험을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5개 정도의 자격 등급이 있고요. 그 중에서 산업기사, 그다음 기사, 마지막으로 기술사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로 좀 되어 있어요. 기술사를 보시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또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등등 이러한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이 기술사가 어떤 자격인지 법적으로도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사법 제2조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기술사는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또 실무 지식에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만 보유하면 기술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또 내용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그 밑에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계획, 연구, 설계 등등등 운용, 시공, 평가, 그다음에 이것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한번 보게 되면 한자로는 제주기, 제주술, 선비 사자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Professional Enginee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자예요.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 기술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얘기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IT 분야에서 이제 기술사라고 하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정보관리 기술사다, 아니, 정보 처리 기술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술사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게 정보관리 기술사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Information Management,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기술사고, 또 실제로 제가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2번째로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가 있어요. 자, 이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쪽을 주 업무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보통신 기술사를 취득하시기도 합니다. 보시면 Information Communication이죠.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이런 전문 자격도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는 이 정보관리 기술사에 대해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사는 누가 도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면 도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취득 후에 4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쪽으로 보시면
이 실무 능력 4년이거나 혹은 기사가 없으시다면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져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재미있는 거는 동일 및 유사 직무에 다른 종목 기술사가 있으면 그 분야의 기술사를 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사에 대한 검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도전하시는 기사나 이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이제 1차, 2차 나눠서 보겠지만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로 가면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정보처리 기사도 최근에는 이제 완벽하게 주관식으로 조금 바뀌고 있죠. 그리고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을 하는 실기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기술사는 처음 1차 시험부터 단답형 혹은 주관식 논문형이라고 되어 있죠.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또 특이한 게 면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때에는 내가 아는 지식을 종이에다가 작성하는,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면 2차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여기 이제 점수가 배점이 높진 않습니다.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사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2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에 보통 30분의 시험 그 시간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5과목이면 2시간 반에 이제 시험 시간을 배정하게 되는데 기술사는 한 교시에 100분, 그걸 4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400분이 돼요. 밑에 내용이 잘 나와 있죠. 4교시로 구분해서 교시당 100분을 주는 거고요. 총 400분입니다.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는 과목별로 이제 30분을 부여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130회 그 정보관리기술사 시험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이한 거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13번까지 13개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10문제만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어떻게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익숙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코드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좀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 요 내용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 그쪽을 하시면 이런 요구사항 명세서, 보안을 하신다면은 뭐 이런 내용들, 통신을 하신다면은 또 밑에 7, 8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또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표준이죠. 이런 문제들이 1교시형의 문제 형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자, 2교시형도 가져와 봤습니다. 특이한 거는 1교시형이랑 2교시형이랑 문제 스타일이 다르죠. 그런데 2교시, 자,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 그리고 4교시의 문제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푸는 거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는 이렇게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아까 전에는 단답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이런 목차들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아마 3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트워크 서브네팅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뭐 정보보호 쪽 이런 쪽에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 내용이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면 작성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IT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무슨 백지를 주고 그 안에다가 내 맘대로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답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22줄이고요. 이런 페이지를 교시당 14페이지씩 지급받게 됩니다. 한 교시에 14페이지, 그 다음에 총 4교시니까 최대 56페이지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문제를 14페이지 이내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4페이지를 한 문제당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줄수로 하면 22줄에 뭐 한 40%니까 대략 뭐 한 30줄 정도? 한 문제당 30줄 정도로 작성하면 돼요. 자, 그리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총 4문제죠. 6문제 중에 4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당 최소 3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4페이지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요 양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꼭 해야 되는 양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4페이지 가까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0줄만 생각하면 이걸 대체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그 테스트 내용을 한번 테스트 답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보지는 마시고요. 이 형태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1번, 2번, 그리고 3번. 3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작성을 했고요. 1단락에서는 이렇게 정의,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모델과 기법, 그 다음에 3단락에서는 이것은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사실 이런 그림이나 이런 내용들은 뭔가 정해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더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 3번 같은 경우에 나는 문제점보다는 다른 방식의 테스트 방안과 비교를 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정답이 없는 시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끄집어내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답안지 구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2교시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2교시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착 상태의 개념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그 은행가 알고리즘 개념과 자료 구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에서 3.5페이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2개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쓰신다면 이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요. 1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 물어본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보통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교착 상태와 이렇게 은행가 알고리즘을 물어봤기 때문에 교착 상태 전반에 대한 사전, 회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행과 알고리즘까지 이 오버뷰를 보고 내가 어떤 지금 논리를 펼치겠다. 이런 거를 좀 표시해주는 그런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과 3번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단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교착 상태 개념을 2단락으로 표시를 하고 2단락을 나눠서 교착 상태의 개념과 또 추가적인 내용을 썼는데 이때 이 추가적인 내용은 두 번째로 물어본 은행가 알고리즘과 좀 연결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 거죠. 이 내용과 좀 작성을 한 거고요. 자, 3단락에 가면 다시 물어본 은행가 알고리즘을 한 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다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 썼어요. 하지만 이 시험은 14페이지를 일반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4번에 저의 생각 혹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뭐 반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를 더 쓰고 싶어. 4의 1, 4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3.5페이지를 더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시험 시간은 100분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25분입니다. 다시 쓸게요. 25분이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물어본 것은 사실은 이 두 개 단락이 다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물어봤다면 이 시간이 허용된다면 더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쨌든 1교시나 2교시가 이런 식의 답안 구조를 가지고 간다. 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뭐 더 전문가 분이 쓰시면 더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표현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몇 개 좀 보긴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큐넷에 정보관리기술사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 조금 더 세부적인 뎁스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뎁스 정도로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정보 전략부터 기술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이 IT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IT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내용, 뭐 감리, 프로젝트, 통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료구조, 데이터 모델링, 즉 DB죠. DB와 관련된 내용, 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된 부분, 컴퓨터 시스템, 즉 CAOS, 컴퓨터 아키텍처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안 전반적인 내용, 법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컴플라이언스, 즉 사실상 IT 전범위가 문제에 포함됩니다.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들어가는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IT가 들어간다면 뭐든지 포함이 되고요. 또 이렇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 이것들도 당연히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준 외에 어떤 신문이라던가 인터넷 뉴스, 그다음 새로운 기술 정보, 주간 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또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체 몇 명이나 이런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글자가 좀 적긴 한데 이렇게 미리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정보관리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22년도에 5.2%, 21년도에 8.8%, 20년도에 7.1% 이렇게 합격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작지만 글씨가 전체적인 기준으로, 전체적인 연도로 봤을 때 6.3%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지만 사실 5에서 10% 내외면 사실상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보니까 거의 여긴 2배네요. 2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보관리 기술사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응시자 수가 정보관리 기술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단 22년도 기준으로 정보관리 기술사는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또 1,300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물론 연도가 적어서 총 2,700명이 응시를 해서 24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2차 시험이 면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1차 시험에 했던 내용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보관리기술사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개 내용은 사실상 거의 동일해요. 80%, 90% 이상이 동일하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다만 그런 그 CAOS에 조금 더 특화된 문제가 나온다. 조금 더 뎁스 있는 문제가 나온다. 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제 자체는 거의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술사를 모두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쌍기술사라고 또 저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숫자가 좀 보입니다.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혹은 이 기술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실지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면 우선 숫자 2는 무시무시하죠. 평균 합격 기간입니다. 자, 보통 2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한 1.6개월에서 2년 정도를 보통 평균 합격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30에서 40은 주에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 평균 공부 시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보다는 대부분이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주말을 사실상 모두 투자한다고 보면 주말에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미 뭐 절반 이상은 확보가 되는 셈이고 이제 평일에 뭐 출퇴근 시간이든 혹은 업무가 끝나는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공부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주에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보통 1000시간 정도를 공부하면 이 기술사에 합격하더라. 이제 그런 뭔가 이게 공식적으로 명확한 논리적인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사를 합격하시면 이런 식의 좀 인증샷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볼펜을 몇 자로 썼는지, 그 다음에 문제는 얼마나 내가 작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떻게 또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또 이런 것도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인증샷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방금 전까지 뭔가 내용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저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이 기술사를 꼭 취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이미 많은 IT인들이 사실상 다 알고 계시는 공식이죠. 어떤 걸 하든 마지막에 가면 결국 닭을 튀겨야 된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제 지금은 회사를 잘 다니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내 분야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이제 더 이상 그 지식은 쓸 수가 없고 회사에서는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선호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니 내 거를 살리면서 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맞닥뜨렸을 때 사실 이 IT보다는 이제 이런 바로 내가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그 닭집 사장 이런 얘기가 조금 슬프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100세 시대에서 IT를 가지고 꾸준하게 인컴을 만들겠다. 계속해서 이런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IT 쪽으로 기여하고 생활하고 싶다면 기술사는 엄청나게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사라는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업역을 보장받는 건 아니지만 이 기술사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라던가 그다음에 소소한 일거리가 있어요. 뒤에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사실 IT에 큰 뜻은 없고 그냥 중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IT는 그냥 거쳐가는 직종이거나 어쨌든 마지막까지 나는 IT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러신 분들이라면 사실 기술사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격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인생을 IT로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술사를 꼭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술사를 취득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거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뭐 5대 메이저 기술사, 뭐 이런 기술사들의 소위 도장값이라고 하는 그런 업역도 있지만 저는 정보관리 기술사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당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뭐 몇만 원에서 정말 우리 사업에 기술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전문 자격을,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한다면 몇십만 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가 되시면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위원을 뽑을 때에는 이제 교수님이나 혹은 기술사 이렇게 두 가지 보통 풀에서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그 분야에 어떤 공공사업이 발주된다. 그럼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이 평가위원을 하시면 몇십만 원 정도의 또 소정의 수고료가 있으니까 그런 뭐 비용적으로 좀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술이나 강의를 할 때에도 사실 이런 기술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강의 같은 경우에도 기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내 스스로 어떤 강의를 하거나 책을 만들 때 기술사라는 타이틀로 조금 더 한 번 더 신뢰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나의 경쟁력을 더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실질적인 이득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전문직 범위에 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뭐 이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날에 약간 행시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일반 민간의 경력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민경채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때 기준에 기술사는 경력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합격을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이제 시험 보고 면접을 보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별도의 경력 없이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 어떤 직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자격증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는데 기술사는 어딜 가든 거의 최상위의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술사를 땀으로써 실질적인 좀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원래는 감리사 자격을 공부해서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보관리 기술사가 있으면 이 정보시스템 감리 그 중에서도 수석감리 원증을 그냥 며칠 교육을 받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런 감리 회사로 취직을 하셔서 감리원 활동을 좀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훨씬 더 뒤쪽으로 몸이 건강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일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 이 가치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저는 많이 얻었습니다. 전반적인 이 IT 전반에 대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내용을 이렇게 템플릿화, 정리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공부도 되고요. 그리고 IT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부로 훨씬 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내가 어떤 나만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우리 회사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돼요. 설령 당연히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외웠고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어떤 사업이라던가 비즈니스라던가 업무라던가 적응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점만 얘기하면 또 너무 좋은 면만 보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술을 볼 때도 항상 장점과 단점을 보듯이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인간관계에서의 조금 그 커넥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뭐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또 친구와의 술 약속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 특히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계속해서 암기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걸 찾아봐야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체력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멘탈 관리가 여기서 사실은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아마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이 공부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요만큼만 보고 이것만 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 이 세모를 요만큼을 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 다른 지식을 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계된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한 건 사실 이만큼인데 더 큰 범위의 지식을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끝이 없는 터널을 계속 걷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지라는 게 명확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딱 이 합격이라는 그 글자만 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운동할 시간이나 물론 이런 걸 같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행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운동할 시간에 보통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이런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면 목부터 뭐 어깨, 허리 이런 좀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꼭 운동을 병행 조금이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면서 꼭 병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술사를 추천하는 꼭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 경험 확대 및 기회의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이 정보관리 기술사를 취득하기 전에 이제 보안 쪽에 ISMSP라고 하는 그런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자격이 있으면 이제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의 어떤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내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제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인증심사원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인증심사원을 취득할 때까지 물론 공부했던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저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됐던 거는 취득한 이후에 심사원으로 활동을 한 그때 얻은 지식들이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보관리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들도 굉장히 값지고 중요하지만 정보관리 기술사가 된 이후에 만나는 기술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 그 다음에 기술사로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업무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장의 기회가 증가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자 기술사니까 자 평가위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저도 뭔지도 모르고 가서 이제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들어오면 아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평가위원을 하라고 해서 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기술사니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엄청 크지는 않지만 기술사로서 뭔가 업무를 맡길 때에도 이제 기술사니까 잘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남들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물도 더 좋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더 큰 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인드의 변화인데요. 사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도 갖게 됐고요. 내가 지금은 모르는 어떤 업무 영역이 오더라도 내가 충분한 시간과 나의 집중력이면 해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마인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이런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제가 그 어떤 기술, 전반적인 기술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 아, 이 기술은 A 관점으로 봐야 되고 B 기술은 B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은 보고 단점은 보고 또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할지 기업에 적용할지 뭐 공공에 적용할지 이런 그런 식의 이런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늘었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도전하는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이라면 아 내가 저런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 실제로 도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하고 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약간의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모하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마인드 세팅이 됐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꼭 기술사를 도전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기술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기술사여만 이런 기회가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술사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위치에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사를 취득함으로써 이런 길이 더 열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기회를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그럼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어이가 없으신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준비를 하시고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거의 뭐 인디언 기후제랑 동일한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요. 성공률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률은 100%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뭐 합격률 2022년 기준으로 5%대였잖아요. 100명이 도전했으면 결국 버티시는 분이 이제 95명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포기를 하신 거고 5분은 꾸준히 가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기술사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경험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좀 범용적인 얘기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일정을 한번 보죠. 시험 일정을 보면은 이렇게 기술사는 3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시험은 2월에 있고요, 5월에 있고요, 8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4월, 8월, 11월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2월에 만약에 시험을 보겠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쭉 공부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필기 시험을 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쉬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은 결국 이 필기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4월에 뭐 실기를 하게 되신다면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바로 5월 시험을 또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필기 합격이 3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텀이 2달밖에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양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면 그 모든 범위를 한번 보는데 2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숙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 범위를 만약에 보신다면은 1, 2주 정도? 그래서 몇 회 돌리시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5월에서 시험 보면 6월 발표고요. 또 2달 뒤에 또 시험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험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고, 떨어지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또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과목을 한번 보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10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경영 전략부터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부터 알고리즘, 인공지능까지, 특히 뭐 알고리즘 요즘 핫하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보안 도메인에서 그 안을 좀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토픽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의 특징은 뭐냐, 토픽이 될 수 있고요. 암호화는 뭐냐, 암호화 원리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토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공부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기준으로 정보보안 보안 토픽이 300개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것과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 도메인 합쳐서 토픽을 약 한 뭐 보통 1,500에서 한 뭐 3,000개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작성했던 그 내용에 좀 근거해서 보면 한 토픽을 이제 한 장씩 써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쓸 수 있는 뭔가 이제 역량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1,500이나 3,000개는 사실 전부 다 준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면 모든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은 중요한 것 위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보통 필살기로 좀 준비를 해가고, 그 외에 능력이 되는 선에서 나머지 토픽들을 어떻게 좀 작성을 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픽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외워가겠다? 굉장히 무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정보관리기술사에 그동안 근 10년, 15년치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기출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고 답안지로 써내실 수 있는 그런 암기 능력과 복사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지만,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듣기로는 했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관리기술사가 어떤 시험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안 쪽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이 리눅스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보안이라고 해서 윈도우를 공부해봤자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지식은 크게 확장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리눅스 보안인데 윈도우 보안을 공부한다고 해서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그리고 도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 이해했으면 당연히 공부 전략. 뭐 시험 자체에 대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드문 케이스로 한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평균 공부 기간이 1.6개월에서 2년이 나오는 거는 괜히 그런 기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걸리든 나는 무조건 해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집중을 하셔서 도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좀 개론적인, 좀 범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걸 잘 쓰는 거랑 모르는 것을 잘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아는 거를 엄청나게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정보관리 기술사는 모르는 것을 엄청 잘 쓰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대학교 때 시험을 쳤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쭉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하나로 다 썼다가 마지막 이것만 딱 다르게 썼는데 하필 이게 틀린 거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르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백지를 내는 순간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도 쓰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일단 양이 안 되면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14페이지 얘기를 한 것도 양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요. 왜냐하면 아까 100점 중에 60점이 이제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백지로 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도 썼다? 이 사람은 추가 점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멘토님께서 여기다가 쓸 게 없으면 마징가제트라도 그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시험지에 국가기술 자격 시험지에 마징가제트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아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용을 채우셔야 돼요. 네. 이 시험은 아는 걸 잘 쓰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잘 쓰는 시험이다. 이걸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예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127회는 제가 합격한 회차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점수가 제일 잘 나온 그 2교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1번. 뭐 전자정부 평가 개념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사실 이거는 기출문제인데 저는 이 내용을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뭔가 문제가 막 있는데, 자, 운이 좋게도, 지금 보시면 무중담배포를 막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이때 이런 개발은 아니지만, 온프레미스에서 뭐 클라우드로 이런 시스템을 이관하면서 이런 무중단 배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 수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풀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제 기준에서는 정말 더 이상 쓸 게 없겠다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자, 3번을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반이 약해요. 자, 그래서 3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자, 3번을 풀지 않은 이유는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거고요. 자, 4번을 보면 AI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날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DB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AI는 알고 있으니까 자, AI를 기반으로 일단은 개념도 쓰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도 쓰고 시사점도 쓰면 되겠다. 그리고 온디바이스니까 뭔가 핸드폰이 좀 연상이 돼서 핸드폰에서의 뭔가 AI를 활용하는 건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니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해 명시된 내부 관리 계획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앞서 얘기한 ISMS-P 인증 자격을 공부하면서 한 3년 전에 외웠던 내용이에요.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때 대충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 더듬어서 썼습니다. 자, 6번을 보면 접근 통제 보안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은 더 오래됐습니다. 한 거의 7, 8년 전에 이제 CISSP라고 하는 자격을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외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를 또 한 5년 전에 공부하면서 이 접근 통제 모델이 너무 안 외워져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딱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너무 안 외워지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게 자, 벨 라파둘라는 기밀성의 no read up, no write down이다. 이렇게만 딱 외웠습니다. 기밀성 키워드 하나 가져가고요. no read up, no write down.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썼냐? 우선 벨 라파둘라는 그걸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기밀성과 관련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정보 흐름을 위로는 못 쓰고 아래로는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델로 썼는데 비바 모델은 벨 라파둘라의 그 흐름을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비바 모델을 썼고 자, 클락 앤 윌슨은 무결성을 상업으로 했고 무결성을 좀 더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직무 분리해야 되고요. 또 접근 통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클락 윌슨을 썼어요. 그러니까 100% 아는 내용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저도 더듬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외웠던 것들 연상하면서 작성을 했어요. 확실한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분야가 사실은 이렇게 5번, 6번 보안인데 여기에서 가장 자신 있게 받아야 되는데 애매하게 썼으니까요. 한 문제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B를 하신다면은 이런 것도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보다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저 내용도 분명히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가 뭐냐면 제가 모든 기술사님의 이 결과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저랑 함께 공부했던 몇십 명 정도를 비교했을 때 제가 2교시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내용은 나도 잘 모르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막 정말 확신했어서 이렇게 문제를 작성하더라도 점수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남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는 것도 어떻게든 써내야 된다. 아는 걸 총동원해서.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험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들한테 한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쭤보세요. 혹시 문제 푸실 때 다 알고 푸셨나요?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들 애매하게 알거나 혹은 두 문제 정도를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 4개에서 선택하기가 어렵고 그냥 아는 것 적당히 썼다.
이렇게 아마 보통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6문제를 다 알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 변별력을 위해서 모르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일부러 배치하기도 해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 됐고, 어떻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템플릿, 즉, 어떻게 이걸 뭐 써야 이쁘게 쓰고, 글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알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주에 30에서 40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의 업무 시간은 보통 9시에서 6시, 조금 늦는다면은 뭐 10시에서 7시 고정이 돼 있어요. 이제 뭐 누군가는 좀 여유가 있어서 회사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괜찮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뭐 공부한다고 또 눈치를 받기도 하고요. 알려져서 사실은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개인의 어떤 업무 능력 향상이긴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개인의 좀 영달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적인 시간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요. 저도 이때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압박감에 쫓겨서 공부를 했는데, 자, 왜냐하면 이 스터디를 그냥 뭐 알아서 자 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통은 자 스터디원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때 보통 한 50개에서 많으면 뭐 100개까지 이 정도의 토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토픽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주에 하루 정도 모여서 모의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1교시 한 번, 2교시 한 번, 총 200분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멘토링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너무 싫었던 거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적지 못할 때 정말 자괴감이 컸습니다. 시간은 200분을 앉아 있어야 되고 매 주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항상 뭔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정확하게는 암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에 쓰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고 있을 때 약간의 자괴감이 정말 들었고,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저 분처럼 막힘없이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지기 싫었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시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출퇴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차가 아닌 이상. 자, 근데 이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저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다들 뭐 저도 지금은 자주 그러지만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웹툰 보고 있고 영상 보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냥 항상 구석에 가서 제가 그 전날 공부한 것들 그리고 아침에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뭔가 찍어서 되는 시험이 아니고 인풋으로 들어온 것을 나만의 프로세스, 나만의 방법론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일정한 결과물을 뱉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1교시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에 이제 한 문제에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해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 뭐 10문제 중에 거의 뭐 5문제, 7문제 이렇게밖에 못 쓰실 거예요. 아마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한 시험인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쓰게 되면 한 시간에 6문제, 고작 6문제를 겨우 쓰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양은 100개, 300개, 500개, 1000개라면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손으로 한 문제를 썼다고 하더라도 1000개를 외우고 다시 돌아오면 거의 초기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하철 시간을 좀 이용해서 그냥 계속해서 말로 했습니다. 즉 셀프 렉처를 했어요. 그 문제지 형태로 계속 이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특징은 뭐고 이것에 대한 기술 요소는 뭐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뭐고 해결 방안은 뭐다. 계속 말로 했어요. 말로 하니까 기존에 10분씩 써야 되는 게 그리고 종이와 펜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때 또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뭐 거의 몇 배가 단축이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시라고 그림을 갖고 온 거는 제가 그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물론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와의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물론 공부와 이런 가족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선순위에 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를 좀 욕심이지만 병행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조금 더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와서 저녁 시간만큼은 배우자와 가족과 시간을 무조건 보냈고요. 저녁 이후에 10시나 11시에 약간 마지막 공부를 하고 대신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보통 출근이 이제 저는 그때 7시 한 30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요. 2시간 반 동안 아침에 공부를 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몸 피곤한 것보다 쓰지 못할 때 그 실패감이 좌절감이 너무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2시간 반 혹은 2시간 그 다음에 출퇴근으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3, 4시간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저녁 때 자기 직전에 1, 2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은 계속 확보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자리 안 가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술을 먹게 되면 당연히 정신이 좀 흐려지고 뭔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좀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제는 선호하진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좀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필요한 자리만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좀 확보했어요. 단순히 내가 종이에 뭔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평일에 일찍 일어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자기 전에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스터디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멘토링을 받고 또 주에 또 공부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뛰는 마라톤 느낌인데요. 사실 사람의 체력이라던가 정신력은 제약사항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가 이거 취득할 마음은 저도 당연히 밤새면서 한 3개월 동안 밤새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죠. 근데 막상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드는 순간 의지가 꺾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주말에 시험 공부를 하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독서실 뭐 한 20시간을 끊었어요. 그리고 앉으시면 어떻게 하시죠? 바로 공부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앉았으니까 일단 뉴스도 한번 좀 봐야 되고요. 갑자기 보지도 않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한 3, 4개 들어가면서 좀 재밌는 거 없나? 한번 훑고 갑자기 웹툰이 보이네요. 웹툰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특히 뭐 축구나 야구 한국인 소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또 영상으로 봐야겠죠.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를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들이 막 나오네요. 이런 것들도 보고요.
자, 그렇게 보고 나니까 갑자기 또 배가 출출하죠.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거하게 밥 먹고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목표한 시간은 엄청 길게 잡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은 저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운 전략이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그냥 쉬자였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가족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이라서 호텔 방에서 주말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상을 피고 공부를 하고 원격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도 5시에 상 피고 불 켜고 그다음에 오전 12시 점심까지 시험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나는 뭔가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뿌듯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가족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휴가를 제대로 즐긴 것 같지도 않고 또 제 입장에서도 공부를 좀 애매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마음 한편으로 불편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걸 계기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놀러 갈 때는 저는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놀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번 간 건 아니고요. 이제 가족과 합의된 꼭 가야 되는 여행 가서는 공부 그냥 일체하지 않고요. 또 필요한 약속이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칠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음악을 보든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그냥 잠을 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아마 공부 방법을 찾다 보시면 스터디 코드라고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한 번쯤은 보시게 될 건데 거기 정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량을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제한 없이 쉬는 거예요. 즉 자기한테 도달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걸 반복하고 그걸 때 습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공부 방식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라톤이지만 몇 년 동안 뛸 수 있는 몇 개월 동안 몇 시간 동안 뛰기도 벅차니까요. 그 기초 체력을 만드는 그런 휴식 기간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는 제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좀 정리했는지 그냥 예시이고요. 핵심은 결국 이 그림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글링을 하면 웬만한 자료는 저희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시면 이미 이런 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리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인풋은 이만큼입니다. 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인풋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결국 이 시험은 인풋을 가지고 쓰는 시험이잖아요. 내가 1, 2, 3, 4 중에 눈 감고 1번이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아웃풋, 어떻게 이것을 씹어서 내 꼴을 삼키느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제가 일일이 처음부터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좋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막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막 글자체도 다른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다 다르죠. 이건 아예 세 개가 다 다르네요. 자, 그래서 나는 저 내용을 만약에 문제로 물어본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쓸 거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있는 것부터 일단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남의 걸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초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공부를 좀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차피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좀 이해를 하려고 보안 기사도 한번 다시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정리하는 게 정말 나한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면 그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제 방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체득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공부를 예전에 기술사 전에 이런 식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알고 있으실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주관식 형태의 공부를 많이 해본 경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처음에는 투자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식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 믿음이라고 좀 작성을 했고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올림픽 할 때, 펜싱 경기 할 때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2배, 3배 더 되는 거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조금 믿음을 좀 가져갔고,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의 성장이 이제 보통 지수함수형 성장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타고나지 않는 이상, 혹은 뭔가 정말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성장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계단형 성장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기가 한 번 있고, 자, 그걸 버티면 올라오고요. 정체기가 있고 버티면 올라오고, 정체기가 있고 버티면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성장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장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처음 몇 계단까지는 금방금방 옵니다. 즉 공부를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처음 계단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또 이 기준도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지점이 올 거라는 걸 믿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요 계단식 성장을 좀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떤 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고통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버텨야지 성장한다. 노페인 노게인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버티면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기술사 할 때 이렇게 자기 믿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뇌이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좀 돌고 돌아서 이제 드디어 결론인데요.
약간은 무책임한 좀 제목을 갖고 왔어요. 네.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라 마라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자,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알겠어. 근데 대체 얼마나 공부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8개월 걸렸습니다. 딱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필기 합격 나온 시점까지를 보통 이제 우리가 필기 합격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해서 뭐가 바뀌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제 인생이 이것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당장 바뀌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왜냐하면 이 자격은 가장 최상단에 있다고 해서 마무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첫 출발지에 이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와, 저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나는 어떻게 도전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동경하고 또 대단하다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자격을 저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얼마나 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제 저도 드디어 같은 자격을 얻고 같은 출발지에 쓰고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여기에 이 자격 자체가 가치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가치, 당연히 아까 제가 앞에서 베네핏으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감리라던가 평가위원이라던가 뭐 수당이라던가 뭐 기타 뭐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뭐 추가적인 점수라던가,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훨씬 더 주어지는 가치보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저도 계속해서 뭔가를 할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정보관리 기술사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자격증?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취득한 다음에 어떤 자격이든 그걸 가지고 활용의 문제이지 뭐 내가 그걸 했다라고 해서 인생이 바뀐다? 사실 이제는 그런 시대에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사 그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기술사 자체만 보면 도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 자격을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도전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셔서 취득하게 되신다면은 그 막연하게 하셨던 것들을 실제로 이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사람의 이런 욕구, 프로젝트에 이제 인력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사람을 관리해야 돼서 뭐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 욕구가 만족을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상위 욕구를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원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 뭐 가장 하위에는 이제 생리적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기도 낼 수 있고 여기도 낼 수 있지만 이런 기술사나 이런 자격관리 혹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 3, 4단계 정도는 만족을 하고 마지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개인의 가치관 차이입니다. 뭐 무조건 자아실현하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이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면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활동을 또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고 한 번쯤 다 해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장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사를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또 본인이 그 기술 자격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자아실현까지도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자, 조금 부끄럽지만 이 두 장은 뭐냐면 제가 기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작성했던 답안지예요. 심지어 이걸 뭐 제가 안 보고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고 쓴 겁니다. 칠판에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고 쓴 게 이렇게 두 장이 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좀 솟지 않으신가요? 네. 이거 뭐 아마 저보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쓰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실 거예요. 위에 이제 뭐 매우 유명한 야나두 광고이긴 한데, 이걸 보시면서 저는 부끄럽지만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시작했고요. 뭐 제가 특별히 뭔가 준비가 돼서 이 시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저도 사실은 동기 자체는 그렇게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냥 기사 위에 뭔가 국가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격에 의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게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것을 취득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IT를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의사 쪽 공부를 하거나 변호사 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근데 IT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공부할 수 있으면서, 즉 내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정말 도전하기 어렵다? 근데 따면 좋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 동기로 저도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 장표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 목표를 좀 보고 이거 할만하다 그러면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성공을 시키고 이걸 이제 반복하죠. 이제 PDCA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 근데 이 기술사는 너무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봐야 돼요. 왜?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방법론 자체는 나와 있지만 결국 그걸 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즉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법,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모하지만 일단 실행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꼭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됐든 일단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계획만 세웠더니 도전을 못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미약하지만 내가 생각한 완성도의 한 뭐 30%, 40%밖에 안 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개선을 하는, 즉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세요. 네.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다? 사실 오늘이 가장 쉬운 날이거든요.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이고. 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뭔가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없는 것 같아서 뭐 내년에 할래 혹은 몇 개월 후에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몇 개월 후에 정말 지금보다 더 돈이 많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확정을 할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에서 상주 프로젝트를 들어가라고 했어요. 더 시간이 안 나겠죠?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게 되셨어요. 또 적응하셔야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갑자기 가족이 아파요. 혹은 뭐 금전적인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보관리 기술사를 찾아보는 지금 이런 여유가 있을 때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라면요. 네.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또 약간 자랑 같은 얘기라고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면 좀 그 내용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좀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불광불급이라는 한자 성어는 다 아실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미칠 광이죠.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거기 그 어떤 등급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정보관리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면 꼭 불광불급의 자세로 도전하시고 집중하셔서 얻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집중을 해서 모든 걸 집속을 해서 얻어낸 결과와 또 그 결과가 성공했을 때 그 감정, 습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기회가 계속해서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언제가 됐든 이 기술사를 도전하시고 또 실제 필드에서 저랑 기술사로서 또 만나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